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생각은 끊임이 없어요. 약간.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이 이제 뭔가 글이 되거나 뭔가 생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려면은 이 생각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야 돼요. 네. 우리는 이 결론을 가결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고 또 틀리면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결론을 내는 거예요. 가결론을 내리지 않는 생각은 뭐냐면 망상이 되는 겁니다. 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럴수록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보면 내 생각이 맞아 틀리는지 검증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좀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정말 카피에 카피. 근데 생각도 이것도 이제 구조가 있어요.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읽기, 그다음에 쓰기, 생각하기 이 세 가지를 바로 관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성입니다. 구성. 즉 모든 글, 모든 생각에는 우리가 집처럼 한 채의 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집을 보세요. 집을 보시면은 지붕이 있죠, 벽이 있고, 창문이 있고, 대문이 있고, 기초가 있죠, 그죠? 네. 일종의 우리가 이걸 구조물이라고 하죠. 구조물, 그죠? 이 구조물은 이제 어떤 힘의 역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딱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독서를 해야,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글을 써야, 이 구조물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이것이 글쓰기에도 도움되고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성이라고 하니까 막연하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들 구성을 다 배웠어요. 학교 언제요? 다닐 때. 다 배웠어요. 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구성 배우지 않았나요? 3단 구성, 네. 서론, 본론, 결론. 4단 구성, 기승전결.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전점. 다 배웠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성 배워서 뭐에 써먹었죠? 시험 문제 풀 때. 맞아요. 맞아요. 저게 예문을 딱 내주고 다음 예문은 구성의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지선다형 문제 이렇게 딱 좋잖아요, 그죠?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거를 그냥 시험 보내만 써먹고 저거를 독서나 글쓰기에 연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 본 적 네,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구성의 원리를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3단, 4단, 5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서, 기, 발단. 글은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결, 결말 끝내야 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중간을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 세 개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구성 원리에 대한 세 개의 버전인 거예요. 자, 글쓰기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중간을 이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듣기에는 쉬워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작하고 중간 이어가고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갖고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갖고 글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 못 써요.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시작이 뭔가 글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중간이 그래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또 마무리가 그래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역할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은 어떻게 시작할지 일단 막막하죠, 그죠? 맞아요. 시작이 막막하죠. 여기서만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첫 문장을 못 떼요. 맞습니다. 네. 예, 정말 다들 첫 문장을 쓰다 지우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포기를 안 써요. 합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안 쓰는지 아니면은 또 꼭 써야 되는 글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약간. 시작은 한마디로 피싱입니다. 피싱. 피싱? 네, 낚시. 오. 보이스 피싱 말고요. 네. 피싱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낚시라고 하는 거는 네.
시작에서 독자의 관심 관계를 낚아채야 돼요. 아, 썸네일. 낚아챈다. 그렇죠. 마치 썸네일이랑 똑같은 거죠. 맞아, 맞아. 우리 하나를 얘기하니까 정말 정말. 열을 이해하는 아주 정말 네. 훌륭한 분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저기 신문 기사를 볼 때 네. 우리 뭐 보고 선택하죠?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 보고 선택하죠. 네. 헤드라인이 끌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헤드라인 재미없으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헤드라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가 이제 신문 기사를 한 30초쯤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어떤 계속 갈등이 읽을까 생겨요? 말까? 읽어 마라 이걸. 맞아. 네. 끝까지 읽어 아니면 읽다가 말어. 네. 고민 생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끝까지 읽고 어떤 거는 읽다가 중간에 이제 안 읽잖아요. 안 읽고 네. 다른 기사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걸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피싱인 거예요, 아까. 예. 지금 뭐냐면 독자한테 무언가 이 유인 요소, 흥미와 관심을 주는 요소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그 기사를 끝까지 읽는 거예요. 오, 맞아, 맞아. 네, 이걸 실제로 흥미가 이제 있어야지. 한번 이 분석을 해봤어요. 독자들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30초 안에 피싱 이게 느껴져야만이 3분간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또 3분간을 집중해야 30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독자한테 끝까지 읽히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30분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초 안에 피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아무리 뒤에 좋은 글을 좋은 내용을 집어넣어도 독자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이렇게 또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 네. 마지막에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 말이 반전 길어. 주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글이 지루해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피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피싱은 대체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실용적인 피싱이 있어요. 실용적인 예, 피싱. 필요한 그러니까 것인가? 독자 입장에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네, 중요한 거네. 이게 바로 실용적 피싱이에요. 오. 비실용적 피싱은 뭐냐면 이거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요. 호기심이 확 유발돼. 이게 바로 비실용적 피싱이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이든 비실용적이든 우리는 피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보가 좀 있거나 그렇죠. 흥미가 좀 생기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래야겠네요. 예, 그렇죠. 릴스나 쇼츠도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맞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벚꽃 동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희곡,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듣었는데 그걸 쓴 안톤 체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그리고 반을 자르세요. 앞에 있는 걸 확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뜸들이지 말고 예열하지 말고 빨리 본론을 중요한 것도 빨리 보여줘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피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중간은 뭘까요?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기사 보다 보면은 이런 기사 보죠. 뭐 연예인 누구누구가 곧 결혼 이런 기사 뜨죠, 그죠? 네. 정리 곧 결혼 뭐 이런 거. 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이렇게 또 보내시면 하라고요? 그러세요. 네, 좋아한다. 옛날에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이 결혼해? 그리고 클릭을 해봐요. 그럼 뭐죠? 안에 내용이 드라마 내용이다. 무슨 드라마에서 무슨 영화에서 아우. 이렇게 어우, 그렇죠. 열받아. 바로 네. 나가야지. 그렇죠. 우리가 낚였네. 그런 네. 기사를 뭐라고 하냐면 어뷰징 기사입니다. 어뷰징 기사는 뭐냐면 인터넷 언론은 이제 독자가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광고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낚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목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낚시성 기사. 그렇죠. 자, 이런 그 어뷰징 기사는 독자를 피싱하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은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읽는 사람은 속았다. 그 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바로 중간 할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시작에서 독자의 관심 흥미를 낚아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바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간인데 이게 전부 다 근거예요. 근거. 예. 이 근거에는 어떤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비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인용, 통계, 논리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중간의 역할이랄까. 네. 마무리는 뭘까요?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글의 마무리라고 한다면 이제 뭐 글을 이제 이렇게 잘 갈무리하고 총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글은 뭐냐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끝나야 돼요. 아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아. 메시지가 있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아까.
글쓰기 영역에 보면 마케팅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 마케팅 글쓰기는 이제 우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SNS나 이런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들인데요. 이 마케팅 글쓰기를 이제 두 가지 유형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이 서비스 너무 좋아요까지만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간 글과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독자들한테 노출시켜봤어요. 네. 그랬더니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구매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약간. 메시지가 들어간 글에서만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아, 설득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했으면 다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명시적으로 글도 마찬가지로 글은 일종의 생각을 마케팅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바로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에서는 독자의 관심을 낚아채고 그다음에 중간에 근거를 제시하고 마무리해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피싱, 리즈닝 메시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렘에 그렇죠. 이걸 이제 다르게 쫓기게 피레미가 돼서 피레미 그죠? 피레미 그래서 앞자를 이렇게 따서 생선처럼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피레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피싱 리징 메시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사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아까. 그거 지금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다 실패해버립니다. 노인과 바다, 누굴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걸 썼던 소설가 이름이 뭐 누구죠? 어네스트 해밍웨이. 맞습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잖아요. 해밍웨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초고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초고 처음 쓴 글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쓰레기를 장미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쓰레기를 장미로 만드는 건 뭐냐면 바로 퇴고입니다. 글을 고치는 거죠. 아, 고치는 그러니까 과정.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막 생각들이 막 이렇게 용수숨 쳐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데 생각이 얼어붙어요. 약간. 맞아요. 마치 동결 건조가 되듯이 이렇게 네. 얼어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약간. 그걸 그냥 막 의식의 쓰려고 합니다. 흐름대로 막 써도 됩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놔요. 내가 30분 정해놓으면 30분에 30문장을 써야겠다. 1분에 한 문장 써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그 분량을 채우기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요. 네. 이게 바로 마구쓰기입니다. 마구 쓰는 거예요. 마구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종이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디자인 싱킹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여기서 또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좀 이게- 약간 시각화를 시켜 놓으면 그렇죠. 훨씬 앞으로 나가기가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사고를 하듯이 마구쓰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구쓰기 한 것에서 글을 고칠 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피싱, 리징 메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 중에서 무엇을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 시작은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죠. 첫 줄을 뭘 쓸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중에서 시작할 거를 끄집어내죠. 그걸 끄집어내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훨씬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나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글쓰기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막 촬영해놓고 편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도 편집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영화도 네. 편집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글쓰기의 세계는 퇴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퇴고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원고를 썼잖아요. 작가가 이렇게 집필실 보면 막 원고지 꾸긴 게 막 그냥 네. 방에 잔뜩 있잖아요. 그죠? 과장이 아니군요. 네. 진짜로. 네.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로 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태고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냥 F3 지정해가지고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퇴고하기 너무 편한 시대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태고를 할 때의 원리가 바로 이렇게 피싱, 리즈닝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사회복지 단체가 홍보하는 그런 이제 그 광고 문구예요. 자, 여러분들 첫 줄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기 나온 말대로 기억하지 말아야겠다,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냥 더 관심 가져. 관심이 더 관심을 갖죠, 그죠? 네. 아니, 왜 도대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궁금증이 확 생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피싱에 걸려드는 거예요. 어그로. 아. 예. 뭐냐면은 걸려들었다. 이 궁금증이 해소돼야만이 이 글을 이제 끝낼 읽는 수 걸 있어. 멈추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당신이 돕지 않다면 어차피 세상을 곧 떠날 아이니까요.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꿈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돕지 않다면 어차피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자, 이 아이를 기억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동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죠?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 냉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이게 뭐냐면은 앞부분은 근거고 뒤에 부분은 반박 근거랄까. 둘 다 근거인 거니까. 이 그렇네요. 근거를 한번 트위스트를 네. 딱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 마지막에 당신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까지. 후원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사회복지 재단의 이제 이야. 광고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 한편의 글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러네 이렇게 하지만 이 안에 바로 그런 피싱, 리징 메시지라고 하는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구성이 딱 있네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신문을 보거나 신문에 보면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아니면 또 책꽂이 혹은 에세이 같은 게 있으면은 빼보세요. 어떻게 피싱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리즈닝 근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볼 때.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책에서 머릿말과 목차와 책 띠지에 있는 정보를 잘 봐야 됩니다. 전체 틀을 네, 알려주는. 그게 바로 피싱, 리즈닝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말을 바로 활자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어요. 구글의 독스라고 구글 독스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크로바노트라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거의 정확도가 한 80%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훨씬 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어요. 말로 바로 할 수 스마트폰으로 다 있도록. 말을 예.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 말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게 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초고로 피싱, 리징 메시지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말하기가 그러면은 말이 잘 통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뇌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정말 막 이렇게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냥 녹음만 해야 돼요. 녹음을 해놓고 이 녹음한 파일을 나중에 크로바노트에다 입력하면 걔들이 다 글자로 풀어져요. 점점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챗GPT입니다. 네. 제가 챗GPT로다가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챗GPT에 들어가셔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질문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새로운 생각을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꼭 얘기해야 될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딱 범주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 범주가 있으면 거기에 나의 생각도 추가하고
또 추가적인 검색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챗GPT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인데요. 요즘에는 챗GPT가 글을 또 워낙 잘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꼭 우리가 글쓰기를 잘할 필요가 있나? 우리보다 더 잘 쓰는 챗GPT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쓰기를 과연 연습을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제가 같아요.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자, 전자계산기가 생겨서 네. 연산을 전자기기가 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묻나요? 안 묻죠, 그죠? 과거에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연산은 다 전자계산기가 하고 있고 네.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더 고등한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들 챗GPT는 뭐냐면 글쓰기의 전자계산기가 똑같은 겁니다. 범주 설정한 걸 그대로 베껴서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다가 자기의 창의적 생각과 더 추가적인 검색을 해서 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고 챗GPT의 등장으로 인간의 어떤 그 유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챗GPT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바로 글쓰기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좋은 도구다. 예, 그렇죠. 글쓰기의 네. 도구가 이렇게 챗GPT도 있고 크로바 노트도 있고 구글 독스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